우린 한국산만 씁니다. 유럽이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근 트럼프 관세 정책에 분노한 유럽인들은 미국산 제품이라면 먹지도 마시지도 타지도 않는다며 대대적인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맥도날드가 불타고 테슬라가 무너졌다. 전 세계가 미국을 외면하던 그 순간 유럽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단 하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란 단 4글자로 유럽을 뒤흔들어 버린 한 한국인이 있습니다. 우린 한국산만 씁니다. 그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삼성전자에서 유럽지사 마케팅을 담당했던 이준혁입니다. 34살의 안정적인 직장을 떠나 프랑스 파리로 향했죠.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왜 그런 좋은 자리를 포기한 거야?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작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작은 선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었죠. 삼성전자 유럽지사에서 5년간 일하는 동안 실적도 좋았고 경력도 쌓였지만 큰 기업의 톱니바퀴처럼 정해진 방향으로만 돌아가는 제 모습에 점점 지쳐갔어요. 회의실에서 또 다른 회의실로 이동하며 끝없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상. 어느 날 문득 창밖을 보는데 제 인생이 이대로 흘러가도 괜찮은지 의문이 들더군요. 이준혁 대리, 다음 분기 마케팅 전략 보고서는 언제 마무리되나요? 팀장님의 메시지를 보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변화가 필요했죠. 퇴사 의사를 밝히자 주변에선 만류가 쏟아졌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기인데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해? 부모님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파리에 도착한 첫날, 숙소 창문을 열었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 없어요. 차가운 겨울바람과 함께 밀려오는 자유로움. 두려움도 있었지만 가슴 속에서는 이상한 확신이 일었습니다. 이곳에서 무언가 시작해야 한다는 확신이었죠. 처음 2주간은 매일 파리의 거리를 걸었어요. 마르쉐 시장을 찾아다니며 현지인들의 소비 패턴을 관찰했고 카페에 앉아 사람들의 대화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파리지앵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생제르맹 거리의 한 카페에서 흥미로운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난 더 이상 그 브랜드 물건은 사지 않을 거야. 아무리 편해도 그들의 가치관엔 동의할 수 없어. 두 프랑스 청년이 나누는 대화였죠. 그들은 이어서 소비가 곧 정치적 행위라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소비자의 선택이 기업의 힘을 만들고 그 힘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것.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작은 불빛이 켜졌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바로 이거야. 한국의 일상과 정신을 유럽에 소개하는 플랫폼.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에 담긴 가치와 철학을 전하는 거죠. 삼성에서 일하며 쌓은 마케팅 지식, 한국과 유럽을 오가며 익힌 문화적 감각, 이 모든 것을 녹여낼 수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날 밤 작은 원룸에 앉아 밤새 기획서를 작성했어요. 플랫폼 이름부터 비즈니스 모델까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순진했던 계획이었지만 그 열정은 진짜였죠. 다음 날 아침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창밖으로 파리의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눈이 피로했지만 마음은 맑았어요. 이제 막 시작된 여정이 어디로 향할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저는 적어도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것. 그렇게 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파리에 정착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프랑스 전역에서 이상한 뉴스들이 연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시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이게 심상치 않게 번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샹젤리제 거리의 테슬라 매장 앞에 모인 시위대. 처음엔 평화로운 시위였는데 갑자기 누군가 화염병을 던졌다는 소식.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는 매장 절반이 불에 탄 모습을 보여줬어요. 리옹에서는 맥도날드 간판을 철거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마르세유의 대형마트들은 미국산 제품을 전면 철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어요.
프랑스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계정에 미국 제품을 버리는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죠. 코카콜라 병을 비우고 나이키 운동화를 쓰레기통에 던지고 아이폰을 망치로 부수는 영상까지.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놀란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궁금증을 참지 못해 몽파르나스의 한 카페에서 프랑스 친구 마리옹을 만났어요. 그녀는 파리 정치대학 교수로 현지 상황을 잘 알고 있었죠. 준혁, 이건 단순한 불매운동이 아니야. 프랑스 사람들의 누적된 분노가 폭발한 거지. 마리옹의 설명에 따르면 프랑스인들은 최근 몇 년간 자국의 정체성과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글로벌 기업들이 프랑스 전통 산업을 잠식하고 문화적 가치를 훼손한다는 인식이 퍼져 있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 기업들에 대한 반감이 컸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소비가 정치적 행위라고 생각해. 내가 무엇을 사느냐가 내가 어떤 세상을 원하느냐를 보여준다는 거지. 카페 창밖으로는 플래카드를 든 젊은이들이 행진하고 있었어요. 소비는 투표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그 광경을 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몽마르트르 근처 마르쉐를 방문했어요. 평소라면 관광객들로 북적였을 시장이 조용했죠. 상인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미국 브랜드 제품들이 매대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를 다른 나라 제품들이 채우고 있었거든요. 코카콜라 대신 프랑스 로컬 음료 봉봉이 진열되어 있었고 일본 라면 옆에는 한국 라면이 새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심지어 전통 바게트를 파는 베이커리 옆에는 김밥 키트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직감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야. 사람들이 정말로 바뀌고 있어.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어요. 프랑스에서 벌어지는 변화,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 제품이 차지하는 위치.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지금이 바로 움직일 타이밍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창문 밖으로 파리의 밤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어딘가에서 시위대의 함성이 들려왔어요. 세상이 바뀌고 있었고 저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변화를 체감하기 위해 저는 파리 곳곳의 마르쉐를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몽주에서 바스티유까지 다양한 지역의 시장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관찰했죠. 변화는 생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바스티유 시장의 한 코너에서 인상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60대로 보이는 프랑스 노부인이 진열대 앞에서 고민하고 있었죠. 한쪽에는 미국산 오렌지 주스, 다른 쪽에는 프랑스 로컬 브랜드의 주스. 노부인은 잠시 고민하더니 로컬 브랜드를 선택했습니다. 왜 이걸 선택하셨나요? 제가 프랑스어로 조심스럽게 물었죠. 오, 당신 외국인이군요. 글쎄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이제는 선택이 중요해졌어요. 내 손주들에게 물려줄 세상을 생각하면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노부인의 말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매운동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하고 있었죠. 파리 14구의 작은 슈퍼마켓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아시아 식품 코너에서 한 프랑스 청년이 라면을 고르고 있었는데 일본 브랜드 대신 한국 신라면을 집더군요. 왜 한국 라면을 선택하셨나요?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아, 한국인이세요? 저는 피에르예요. 한국 라면이 맛도 좋고 한국 회사들이 환경과 노동 문제에 더 신경 쓴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요. K-팝, 영화, 이제는 음식까지. 피에르와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 제품에 대한 인식이 생각보다 긍정적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특히 프랑스 젊은 층 사이에서 한국은 정직한 나라, 환경을 생각하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했죠. 마르쉐 다알레시아에서는 한국 김치를 판매하는 작은 부스가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주인은 한국에서 유학 경험이 있는 프랑스인 여성이었죠. 비즈니스가 잘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하지만 최근 몇 주 사이에 손님이 2배로 늘었어요. 사람들이 새로운 맛에 도전하려고 해요. 특히 한국 음식에 관심이 많아졌죠. 이 모든 관찰을 통해 제가 내린 결론은 명확했어요.
프랑스 소비자들의 선택 기준이 바뀌고 있었고 그 변화 속에서 한국 제품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모든 정보를 정리했어요. 벽에 큰 종이를 붙이고 관찰한 내용들을 적어 나갔죠.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제품 대신 로컬 브랜드 선호. 윤리적, 환경적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 새로운 문화에 대한 호기심 증가. 한국 제품에 대한 긍정적 인식. 이 모든 요소가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꿈꾸던 플랫폼의 방향성이 더욱 명확해졌죠. 단순히 한국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에 담긴 가치와 문화를 함께 전달하는 플랫폼. 의미 있는 소비를 원하는 프랑스 사람들에게 한국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방향이 정해졌으니 이제는 실행에 옮길 차례였어요. 파리 외곽의 작은 창고를 임대하기로 결정했죠. 온 서울의 첫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파리 29 외곽, 오래된 공장 단지에 자리한 작은 창고. 월세는 조금 비쌌지만 교통이 편리하고 물류 이동에 최적화된 곳이었어요. 창고에 들어서니 먼지 쌓인 바닥과 거미줄, 그리고 희미한 햇빛만이 저를 반겼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이곳이 황금빛 기회로 빛나고 있었죠. 여기서 시작해볼까? 일주일간 밤낮으로 공간을 정리했어요. 선반을 설치하고 작은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고 온라인 쇼핑몰 구축을 위한 장비를 세팅했죠. 초기 자본은 삼성에서 모아둔 저축금과 퇴직금이 전부였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시작하기엔 충분했어요. 가장 어려웠던 것은 한국 제품을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대기업 제품은 이미 유통망이 구축되어 있어서 접근하기 어려웠고 중소기업은 직접 연락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결국 한국의 지인들을 총동원해 연결고리를 만들어 나갔죠. 준혁 씨, 우리 제품을 프랑스에서 판매한다고요? 정말 가능할까요? 한국의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제가 분석한 프랑스 시장 변화와 소비자 인식 자료를 보여드리자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윤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기업들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는 생활용품 브랜드, 공정무역 원료로 만든 식품 회사, 지속 가능한 패션을 추구하는 의류 브랜드. 이런 기업들과 하나둘 파트너십을 맺어 나갔습니다. 그들의 제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가치를 담은 메시지였어요. 2개월 후 드디어 온 서울 플랫폼을 런칭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과 실제 쇼룸이 결합된 형태였죠. 쇼룸은 작았지만 프랑스인들이 한국 제품을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첫날 방문객은 고작 7명. 매출은 37유로에 불과했죠. 하지만 그 7명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이런 곳을 찾고 있었어요. 한국 제품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다니 정말 좋네요. 이 비누는 정말 특별해요. 포장도 아름답고 환경에도 좋다니 더욱 마음에 들어요. 둘째 날, 방문객은 12명으로 늘었어요. 셋째 날은 18명.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에서 반응이 좋았어요. 프랑스 지세대들이 온 서울에서 구매한 제품을 해시태그와 함께 올리기 시작했죠. 한 달 후 매일 10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아오는 작은 성공을 이루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온 서울이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윤리적 소비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한국 문화와 제품에 대한 작은 워크숍을 열었어요. 김치 만들기, 한글 써보기, 한국식 친환경 생활 습관 나누기 같은 주제로요. 이 워크숍은 항상 매진되었죠.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더 나은 선택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곳이죠. 이것이 온 서울의 슬로건이었고 많은 프랑스인들이 이 메시지에 공감했어요. 물론 여전히 어려움은 많았습니다. 재고 관리, 통관 문제, 배송 지연 등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했죠. 하지만 매일 밤 지친 몸으로 침대에 누울 때마다 가슴속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온 서울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작은 플랫폼이었지만 변화의 바람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온 서울 오픈 3개월 차,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이메일함을 확인하던 중 낯선 주소에서 온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프랑스 공영방송 아트의 PD였죠. 안녕하세요, 이준영님. 저희는 현재 변화하는 소비, 변화하는 세계라는 환경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입니다. 온 서울이 보여주는 대안적 소비 모델에 관심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처음엔 이게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어떻게 이 작은 플랫폼을 알게 되었을까? 알고 보니 저희 워크숍에 참여했던 한 저널리스트가 아트 PD에게 저희를 소개했더군요. 촬영 당일 제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지만 더 큰 걱정은 제 프랑스어였어요. 비즈니스 대화는 가능했지만 카메라 앞에서 유창하게 말할 자신이 없었죠. 긴장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필요하면 통역사도 준비되어 있어요. PD의 말에 조금 안심했지만 여전히 떨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인터뷰는 온 서울의 설립 배경부터 시작됐어요. 왜 삼성을 떠났는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어떤 제품들을 큐레이션하는지. 질문이 이어질수록 제 목소리는 더 확신에 차게 변했습니다. 저는 소비가 단순한 경제 활동을 넘어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갈지 결정하니까요. 카메라맨은 온 서울의 제품들을 하나하나 클로즈업했어요. 친환경 포장재로 만든 비누, 재생종이로 제작된 노트, 유기농 원료로 만든 식혜와 한과. 그리고 쇼룸을 찾은 프랑스 고객들의 인터뷰도 이어졌죠. 미국산 불매 이후 저는 대안을 찾고 있었어요. 여기서 발견한 한국 제품들은 단순히 다른 나라 제품이 아니라 다른 가치를 담고 있어요. 조용하고 정직한 느낌이랄까요? 방송은 3주 후에 나갔습니다. 저녁 8시 프랑스 전역에 방영된 다큐멘터리에서 온 서울은 15분간 소개됐어요. 미국산 불매 이후 파리지앵들이 선택한 대안은 조용하고 정직한 한국 제품이었다. 라는 내레이션과 함께요. 방송이 나간 직후 웹사이트 서버가 다운됐습니다. 트래픽이 평소의 50배로 폭증한 탓이었죠. 그날 밤 온라인 주문이 쏟아졌고 다음날 아침 쇼룸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섰어요. 햇반 남아있나요? 식혜는 구할 수 있나요? 헛개수 주세요. 친구들과 나눠 마시고 싶어요. 준비해둔 재고는 단 하루 만에 동이 났습니다. 심지어 한글 스티커와 같은 작은 소품까지 전부 품절됐어요. 급히 한국 파트너사들에게 연락했지만 갑작스러운 주문 폭주에 대응하기 어려웠죠. 그렇게 정신없는 일주일이 지났어요. 쉴 틈 없이 주문을 처리하고 문의에 응답하고 재고를 확보하느라 밤낮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저희 제품이 정말 프랑스에서 인기가 있나요? 한국 중소기업 대표님의 놀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정말 인기 있어요. 지금 당장 생산량을 2배로 늘릴 수 있을까요? 온 서울은 이제 더 이상 작은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변화의 중심에 선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다큐멘터리 방영 2주 후 제 이메일함은 또 다른 놀라운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프랑스 최대 유통기업 중 하나인 르클레르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이준영님, 귀사의 한국 제품 큐레이션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미팅 가능하실까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르클레르는 프랑스 전역에 7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는 거대 기업이니까요. 하지만 진짜였습니다. 미팅 날짜를 잡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며 밤을 지새웠어요. 르클레르 본사는 파리 외곽의 현대적인 건물이었죠. 로비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작은 창고에서 시작한 제가 이런 대기업과 미팅을 한다니 꿈만 같았어요. 이준영님 환영합니다. 저는 르클레르 상품 기획부 디렉터 필립입니다. 회의실에는 5명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현재 미국 브랜드가 빠진 매대를 채울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최근 소비자들의 선호도 조사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어요. 온 서울과 협업하여 르클레르 매장 내 한국존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 제안은 제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르클레르의 규모를 생각하면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제안이 아니라 프랑스 유통 지형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작은 스타트업입니다. 그런 대규모 물량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솔직하게 제 고민을 털어놨죠. 필립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도 조금씩 시작할 계획입니다. 파리 지역 10개 매장에서 테스트를 진행한 뒤 반응을 보고 확장해 나갈 거예요. 미팅이 끝나고 며칠 후, 이번엔 프랑프리와 모노프리에서도 비슷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프랑스의 주요 유통사들이 모두 한국 제품에 눈을 돌린 것이었죠. 저는 곧바로 한국의 파트너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대규모 주문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까요? 파트너사들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일부는 기뻐하며 즉각 대응 계획을 세웠고 일부는 걱정스러워했죠. 하지만 모두가 이 기회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한국 중소기업들의 유럽 직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전환점이었으니까요. 다음 달 저는 3군데 유통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불과 6개월 전 삼성을 떠나 불확실한 미래로 뛰어든 제가 이런 성과를 이룰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첫 번째 한국조는 샹젤리제 거리의 르클레르 매장에 오픈했어요. 개장 당일 예상보다 많은 고객들이 모였고 현지 언론도 취재를 왔습니다. 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제품은 단순히 트렌디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가치와 철학 때문에 선택받고 있습니다. 정직함, 지속 가능성, 그리고 세심한 배려가 모든 제품에 담겨 있죠. 이 말은 다음 날 르 몽드지에 인용되었고 저는 점점 유럽 소비 트렌드의 변곡점을 만든 인물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제가 만든 변화가 아니라 제가 그 변화의 흐름을 잘 읽고 대응했을 뿐이었지만요. 한국에서는 온 서울과 계약한 중소기업들의 성공 사례가 뉴스에 소개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유럽 수출이 200%, 300%씩 늘어났다는 보도가 나왔죠. 저에게도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이준혁 씨는 어떻게 프랑스 시장에서 이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나요? 제 대답은 항상 같았어요. 세상은 이미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잘 관찰하고 적시에 움직였을 뿐이에요. 한국 제품의 프랑스 진출이 본격화된 지 약 8개월째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농림부에서 온 공식 초청장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간담회 정도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파리 중심가에 위치한 농림부 건물은 웅장했어요. 18세기에 지어진 역사적인 건물이었죠. 로비에서 담당자가 저를 맞이해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놀랐어요. 농림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이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거든요. 이준혁 선생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관이 직접 악수를 청했어요. 제 손은 살짝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인사를 건넸죠. 저희가 오늘 선생님을 모신 이유는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농림부는 기존 미국산 농기계 계약을 모두 파기하고 한국산 스마트팜 장비를 공식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국가 차원의 거대한 계약이 바뀐다는 건 정말 드문 일이니까요. 장관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이 아닙니다. 프랑스의 농업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죠. 저희는 앞으로 더 지속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지역 농부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은 이런 가치와 완벽하게 일치하고요. 제가 놀란 표정으로 듣고 있자 장관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어요. 놀라셨나요? 사실 이건 온 서울이 보여준 변화에서 영감을 받은 결정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은 단순히 제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프랑스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가치 기준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그 파급 효과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미팅이 끝날 때 장관은 제게 특별한 말을 건넸습니다. 이준혁 선생님, 당신이 바꾼 건 제품이 아니라 프랑스의 철학입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으셔야 해요. 그날 저녁 농림부의 결정은 프랑스 전역의 뉴스로 보도됐어요. 언론은 이 사건을 프랑코-마이너스 아메리칸 경제 동맹의 종말이라고까지 표현했죠. 다음 날 아침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한국 언론사부터 유럽 경제지까지 모든 매체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특히 한국에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제 이야기가 메인 뉴스에 소개됐고 소셜미디어에서는 국가 브랜드의 새 역사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열띤 반응이 이어졌어요. 처음으로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전화를 받기도 했죠. 우리 아들이 이런 큰일을 해냈네. 처음에는 내가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 많이 걱정했는데 어머니의 목소리에 담긴 자부심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어요. 농림부 결정 이후 다른 유럽 국가들도 연쇄적으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벨기에, 네덜란드, 심지어 독일까지. 한국 제품과 기술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온 서울은 이제 단순한 유통 플랫폼을 넘어 유럽과 한국을 잇는 문화적, 경제적 가교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창고는 곧 사무실 건물로 확장됐고 직원도 30명으로 늘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유럽 진출을 돕는 컨설팅 업무도 시작했죠. 그리고 1년 후 저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소비자윤리 포럼의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세계 언론과 경제계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가 경험한 변화의 이야기를 나눌 기회였어요. 연단에 오를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불과 2년 전 안정적인 삼성 자리를 떠나 불확실한 미래로 뛰어들었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작은 선택이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질 줄은. 프랑크푸르트 소비자윤리 포럼의 메인홀은 2,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공간이었어요. 행사 당일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바이어들, 언론인들, 그리고 경제 관계자들까지. 제 강연을 듣기 위해 온 이들이었죠. 무대 뒤편에서 소개를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마구 뛰었어요. 삼성을 떠나 불확실한 여정을 시작했던 그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런 자리에 서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다음은 온 서울의 창립자이자 최근 유럽 소비 트렌드의 중심에 선 이준영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무대에 올랐어요. 수많은 얼굴들이 저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준비했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혁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은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제 강연은 개인적인 여정에서 시작했어요. 안정된 직장을 떠나 파리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이야기, 프랑스 사회의 변화를 목격한 순간들, 그리고 온 서울이 탄생한 과정까지. 청중들은 놀라울 정도로 집중해서 듣고 있었죠. 한국은 싸서 고른 나라가 아닙니다. 진심이 보여서 선택된 나라입니다. 이 말을 하자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12개국 바이어들이 앉아있던 첫 번째 줄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내려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제게 다가왔어요. 독일 최대 유통사 관계자, 스위스 백화점 대표, 이탈리아 유기농 마켓 운영자까지. 모두 한국 제품에 관심을 보였고 온 서울과의 협업을 제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 작은 도전이 이렇게 큰 파도를 일으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의 성공을 넘어선 현상이었어요. 사람들의 소비 방식과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었고 그 변화 속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새롭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포럼 마지막 날에는 특별한 세션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새로운 소비 시대의 선구자들이라는 주제로 저를 포함한 5명의 연사가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이준영님, 앞으로 10년 후 세계 소비 시장은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사회자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소비는 더 이상 단순한 거래가 아닌 가치 표현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샀는지보다 왜 그것을 선택했는지에 더 의미를 둘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변화 속에서 진정성 있는 브랜드와 국가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포럼이 끝난 후 세계 각국으로 돌아간 참가자들은 온 서울의 스토리와 한국 제품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전파했어요. 이후 6개월 동안 저희는 유럽 전역에 15개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었고 북미와 오세아니아로도 진출을 시작했습니다.
100개가 넘는 기업들이 모여 해외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죠. 그들의 제품은 더 이상 값싼 대안이 아니라 가치 있는 선택으로 세계 시장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변화는 한 사람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됐어요. 안정을 포기하고 불확실함을 선택한 순간. 그리고 그 선택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갔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정치도 광고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고르고 왜 고르는지를 고민한 한 번의 소비입니다. 그 선택 끝에 남은 단 하나의 이름, 대한민국.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만두로 중국 뺨 때린 대한민국. 지금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근 한국이 만두 디자인으로 미국 특허를 등록했기 때문인데요. 문화 도둑질. 5천년 중화 문명의 자우질을 훔쳐갔다라며 중국 SNS와 언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은 처음이 아닙니다. 김치, 한복, 불고기 등등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둘러싼 논쟁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죠. 그때마다 한국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결과로 보여줬죠. 말보단 행동으로, 주장보단 실력으로. 만두로 중국 뺨 때린 대한민국.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콜먼입니다. 미국 CNN 국제부 기자로 일한 지 벌써 7년째네요. 이 일을 하면서 전쟁, 국제 분쟁, 경제 위기까지 숱한 사건들을 취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편집장이 저에게 내린 취재 지시는 뭔가 달랐어요. 엘리자베스, 한국이 만두 디자인으로 특허를 냈다는데 중국이 발칵 뒤집혔대. 이거 한번 취재해봐. 편집장의 말을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죠. 만두요? 만두 가지고 왜 싸워요? 그게 뭐라고. 편집장은 어깨를 으쓱하더니 요즘 중국 SNS가 난리야. 황구시보는 일면에 문화 도둑질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까지 실었대. 내가 한번 파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내심 의아했습니다. 국제부 기자가 음식 이야기를 취재한다고? 그것도 만두라는 평범한 음식 때문에.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중국 SNS는 정말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웨이보에서는 한국의 문화 도둑질이라는 해시태그가 점점 확산되고 있었고 댓글들은 격앙되어 있었죠. 5천년 중화 문명의 자우질을 훔쳐간 것이다. 또 시작이다. 김치에 이어 이번엔 만두까지. 한국은 왜 자꾸 중국 문화를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가? 저는 이 반응들을 보며 더 궁금해졌습니다. 단순한 음식 하나가 어떻게 이런 국제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특허라는 게 뭐 그리 대단한 건가? 그래서 미국 특허청 사이트에 들어가 확인해 봤어요. 실제로 한국 식품회사가 갈비만두와 김치만두에 대한 디자인 특허를 등록했더군요. 특허 내용은 만두 모양과 접는 방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거 단순한 문화 이슈 같진 않네요. 뭔가 더 깊은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편집장이 말했죠. 그래서 내가 취재해야 하는 거야.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이런 문화 갈등이 처음이 아니래. 김치, 한복, 불고기. 이런 것들 모두 과거에 비슷한 논란이 있었대. 이번 일은 그런 맥락에서 바라봐야 할 것 같아. 저는 이 말을 듣고 머릿속으로 취재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만두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더 큰 그림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음식 하나가 국가 간 자존심 싸움이 되는지 그 이유를 파헤쳐 보기로 했죠. 다음 날, 저는 한국과 중국 양국의 전문가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만두 전쟁은 그저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문화 정체성을 향한 치열한 싸움이 있었던 거죠. 무심코 시작한 취재였지만 이제 저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진지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만두 하나에 담긴 이야기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복잡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문화전쟁의 현장으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죠. 다음 장에서는 이 만두 전쟁의 배경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단순한 음식 논쟁이 아닌지 그 이유를 파헤쳐 볼게요. 취재를 시작하자마자 깨달은 건 이번 만두 논란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김치 논쟁부터 파고들기로 했죠.
서울에 있는 한 김치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박물관 관장인 이미현 박사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김치 논쟁이요? 아, 2020년 이야기를 하시는군요. 이미현 박사는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2020년 11월 중국이 파오차이라는 절임 채소의 국제 표준 ISO 인증을 받으면서 시작됐다고 해요. 그 후 중국 매체들은 김치는 중국 파오차이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했다네요. 당시 광명일보는 김치의 조상은 중국 파오차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어요. 한국인들 사이에서 큰 분노가 일었죠. 저는 의아했습니다. 그건 사실인가요? 이미현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치는 최소 삼국시대부터 한반도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해온 음식이에요. 파오차이와는 재료부터 맛, 발효 과정까지 완전히 다르죠. 유네스코도 2013년에 김장을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했고요. 흥미로웠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 김치를 인정했는데 왜 중국은 그렇게 주장했을까요? 다음 날 만난 국제문화학자 데이비드 리는 더 넓은 시각에서 설명해 주었어요. 이건 단순한 음식 논쟁이 아닙니다. 문화적 헤게모니에 관한 거예요. 중국은 동아시아 문화의 종주국이라 자처하죠. 동아시아 전통 문화의 많은 부분이 중국에서 시작됐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저는 기록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럼 이번 만두 논쟁도 같은 맥락인가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중국은 자오쯔가 한국 만두의 원형이라고 봐요. 하지만 한국은 만두를 자기 방식으로 발전시켰고 특히 김치만두나 갈비만두 같은 것들은 한국만의 독창성이 담겨 있죠. 취재를 계속하면서 더 많은 사례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복과 중국 한푸 사이의 논쟁, 한글과 중국 한자의 관계, 심지어 단오, 강강술래까지도 유사한 논쟁이 있었다고 해요.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나 기관들은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증거와 사실을 바탕으로 대응했더군요. 김치 논쟁 당시 한국농림축산식품부는 김치와 파오차이는 다른 음식이라는 단순 명료한 성명을 발표했고 이어 김치의 역사적 증거들을 차분히 제시했어요. 외신들의 반응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영국 BBC, 미국 CNN 등 주요 매체들은 대부분 한국 김치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보도를 했죠. 이 과정에서 오히려 김치의 세계적 인지도가 높아지는 역설적인 결과도 나타났어요.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문득 이건 단순한 음식 싸움이 아니라 정체성을 향한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전쟁에서 한국은 독특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었죠. 소리 높여 외치기보다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신들의 문화적 가치를 증명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이 만두 전쟁의 더 깊은 층위를 파헤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저는 더 많은 사례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정성호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동아시아 문화 분쟁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였죠. 이런 문화 갈등은 만두와 김치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불고기, 삼계탕, 심지어 김까지도 비슷한 논쟁이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펜을 멈췄습니다. 김이요? 그 바다 해조류 말인가요? 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021년 중국 매체들은 김도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했어요. 자오차이라는 중국 해조류가 한국 김의 원형이라는 논리였죠. 정 교수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중국 매체들의 기사 제목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불고기는 중국 전통 요리에서 비롯됐다. 삼계탕의 기원은 중국 약선 요리안 반도에 전해진 중화 요리. 지금은 한국 음식이라 우기는 중. 이런 제목들을 보니 뭔가 패턴이 보였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체계적인 주장처럼 느껴졌어요. 교수님, 이게 다 사실인가요? 정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문화는 교류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법이죠. 한반도가 중국과 교류하며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한국 문화가 중국에서 왔다고 할 수는 없어요. 김치만 해도 한반도 기후와 식재료에 맞게 독자적으로 발전한 음식이니까요. 정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문화 논쟁이 아닌 것 같았어요. 이런 주장들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 측면이 있겠지만 문화적 헤게모니와 연관이 깊어요. 동아시아에서 문화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죠.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문화 자신감 정책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건 제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단순한 음식 논쟁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과 문화적 주도권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이었죠.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취재 노트를 정리하면서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거의 모든 대표 음식과 문화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다음 날 아침 서울 종로의 한 전통 찻집에서 한국문화재청 전 정책관인 김민준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동북공정이라는 중국의 역사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고구려, 발해 같은 한국의 고대 왕국들을 중국 지방 정권으로 규정하려는 시도였죠. 그럼 이런 음식 논쟁도 그 연장선상인가요? 넓게 보면 그렇습니다. 문화적 영향력 확대의 일환이죠. 하지만 한국은 점점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증거를 모으고 국제사회에 한국 문화의 독자성을 알리는 방식으로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더 깊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만두 가지고 뭐 그리 싸우나 싶었는데 이제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취재를 이어가던 중 2018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 푸드 엑스포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한국관에서 있었던 일을 직접 경험한 한식진흥원의 박지영 팀장을 만났어요. 그때 한국관에 김치만두와 갈비만두를 전시했었죠. 각국 방문객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중국 대표단이 찾아와 공식 항의를 했습니다. 박 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만두는 중국의 자오즈에서 유래했으니 한국이 자기 음식인 양 전시하는 건 문화 도용이라고 했어요. 심지어 전시 철거를 요구했죠. 그때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논쟁하지 않았어요. 대신 방문객들에게 김치만두와 갈비만두를 직접 시식하게 했죠. 그리고 한국 만두의 독특한 맛과 조리법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박 팀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날 우리 부스가 전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한국 만두의 독특함을 인정했죠. 이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의 대응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설명하지 않았어요. 다만 보여줬을 뿐이었죠. 다음으로 만난 사람은 국제 전시 전문 기자인 마이클 첸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국제식품 박람회를 취재한 경험이 있었어요. 한국과 중국의 문화 충돌은 박람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2019년 도쿄 푸드페어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한국관의 불고기 전시에 대해 중국 측이 중국 전통 요리의 변형이라고 항의했죠. 그런 상황에서 국제 관람객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마이클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부분은 정치적 논쟁보다 맛에 관심이 있어요. 결국 더 맛있고 독특한 음식이 승리하죠. 그런 점에서 한국 음식은 강점이 있습니다. 독특한 맛과 스토리텔링이요. 그의 말을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런 문화 갈등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소리 높여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화를 매력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서울의 한 대학 도서관에서 관련 자료를 더 찾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1990년대부터 중국은 문화 원류론이라는 개념을 통해 동아시아 전통 문화의 원류가 중국이라고 주장해왔다고 해요. 김치, 한복, 한글, 그리고 이제 만두까지. 이 모든 논쟁은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자료를 정리하면서 제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한국은 왜 이런 논쟁에 격렬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다른 나라였다면 국제적 항의나 캠페인을 벌였을 텐데 한국의 대응은 달랐어요. 그날 저녁 제 호텔 근처 식당에서 한국 만두를 주문했습니다. 갈비 양념이 들어간 만두와 김치가 들어간 만두를 맛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건 분명 독특해. 중국 만두와는 확실히 다르다. 음식을 먹으며 이 취재가 단순한 문화 분쟁 이상의 무언가를 담고 있다는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이건 한 나라가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한국은 주장하기보다 보여주는 방식을 선택했던 거죠. 서울 취재 나흘째, 저는 만두랩이라는 독특한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한국 만두의 현대적 재해석으로 유명한 곳이었죠. 주방장 김준호 씨는 미국 CIA 출신의 셰프로 한국으로 돌아와 전통 만두를 연구해왔다고 합니다. 만두는 그저 음식이 아닙니다. 한국인에게 만두는 이야기예요. 김 셰프는 세 종류의 만두를 내어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 고기만두, 두 번째는 김치만두, 세 번째는 갈비만두였어요. 보통 만두소는 고기와 채소를 섞죠. 하지만 한국 만두는 독특합니다. 김치만두는 발효식품인 김치를 넣어 깊은 감칠맛을 내고 갈비만두는 찹쌀과 갈비를 함께 넣어 식감의 차별화를 둬요. 저는 하나씩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만두는 담백했고 김치만두는 톡 쏘는 맛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갈비만두를 먹는 순간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건 정말 독특하네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김 셰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갈비만두는 한국인의 지혜가 담긴 음식이에요. 고급 음식인 갈비찜의 맛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두로 즐길 수 있게 만든 거죠. 비싼 갈비의 풍미를 소로 살려 한 입에 담아낸 고급형 만두입니다. 만두를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 문화의 역사와 지혜가 담긴 결정체였어요. 김 셰프의 다음 말이 그 생각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생존의 지혜예요. 제한된 자원 속에서 최대한의 맛을 이끌어내는 방법이죠. 김치는 겨울을 나기 위한 지혜였고 갈비만두는 귀한 음식을 아끼기 위한 지혜였습니다. 저는 문득 물었습니다. 중국이 만두를 자기네 문화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셰프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만두의 기원이 중국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어디서 왔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발전시켰느냐죠. 피자가 이탈리아에서 시작됐지만 뉴욕 피자가 독자적 가치를 인정받는 것처럼요. 그의 말이 제 생각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만두를 발전시켜왔던 거죠. 한국인들이 이 만두 논쟁에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 셰프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사적 맥락이 있어요. 한국은 오랫동안 강대국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죠.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이자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논쟁이 단순한 음식 이야기를 넘어서는 거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야. 무슨 메시지 같아. 김 셰프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이건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전하는 겁니다. 음식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과 역사를 보존하고 전달하는 방식. 그것이 한국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특허라는 현대적 수단을 통해 자신들의 문화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려 하고 있었죠. 취재 5째 날, 저는 한국지식재산권연구원의 송재윤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식품 관련 지식재산권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전문가였죠. 한국은 문화 분쟁에서 점점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역사적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국제 지식재산권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어요. 송 연구원은 실제 사례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치와 관련해서는 2012년 코덱스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김치를 국제표준 명칭으로 등재한 사례, 한복의 경우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이 있었죠. 만두의 경우 특허는 음식 자체가 아니라 특정 디자인과 제조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갈비만두와 김치만두는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형태죠. 저는 대만의 음식문화 연구자인 린 메이를 화상으로 인터뷰했습니다. 그녀는 동아시아 식문화 교류를 연구해온 중립적 관점의 학자였어요. 만두는 중국에서 시작됐지만 한국, 일본, 중앙아시아 등 여러 지역으로 퍼지면서 각 지역만의 특색을 갖게 됐습니다. 한국 만두는 특히 소재료와 만드는 방식에서 독창성을 발전시켰어요. 린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하는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각 나라의 독창성이 더해지는 거였죠. 한국 외교부의 문화외교 담당 정책관 박상현 씨의 견해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는 방식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역사적 증거와 학술적 논쟁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국제 제도와 시장에서의 인정이 더 중요해졌어요. 중국 측의 반응도 확인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이 특허 소식을 크게 보도했고 SNS에서도 많은 논란이 일었죠. 베이징 대학의 문화학자 왕리 교수와 이메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중국인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자오즈가 중국 식문화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술적 관점에서는 각 나라의 독자적 발전을 인정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김민정 교수는 더 실용적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특허는 표현 방식과 기술에 관한 것이지 문화 자체를 독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라고 봐야 해요. 취재를 마무리하며 한국의 접근 방식이 매우 현대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감정적 대응보다 제도적, 경제적 인정을 추구했어요. 이는 21세기 문화 외교의 새로운 형태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서울 마지막 밤, 호텔 창문으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문화적 가치를 주장하는 데 있어 소리 높여 외치기보다 세계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방식을 선택했던 거죠. 그리고 그 방식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취재 마지막 날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뉴욕 본사로 보낼 리포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방송 리포팅을 위한 대본도 준비해야 했죠. 편집장은 최대한 중립적으로 작성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다루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 우리는 뉴스를 전달하는 거지 판단하는 게 아니니까. 처음에는 편집장의 말대로 최대한 중립적인 어조로 대본을 작성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간 문화 갈등의 새로운 사례,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같은 표현들로요. 호텔 책상에 앉아 완성한 대본을 읽어보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양측 주장으로 정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5일간의 취재를 통해 보고 들은 것들은 그런 단순한 틀에 맞지 않았죠. 한국 만두의 독창성, 그들이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켜온 방식,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 이런 것들을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희석시키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대본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그것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새 종이를 꺼내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나는 기자다. 그리고 이건 진실이다. 저는 5일간 보고 느낀 것을 솔직하게 썼습니다. 중립을 가장한 모호함이 아닌 정확한 사실과 그에 대한 제 관점을 담았어요. 물론 이것이 편집장의 지시를 어기는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새로운 대본을 쓰며 취재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김치박물관 이미현 박사, 국제문화학자 데이비드 리, 한식진흥원 박지영 팀장, 셰프, 김준호, 지식재산권연구원 송재윤 연구원. 그들이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와 보여준 열정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특히 김 셰프의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전하는 겁니다. 그 말이 이번 취재의 핵심을 관통하고 있었어요. 만두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 문화의 정체성과 철학을 담은 매개체였습니다. 새 대본을 완성하고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생방송에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하려고 해요. 편집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어떤 관점인데? 이건 단순한 문화 분쟁이 아니에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 한국이 보여준 접근법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긴 침묵 끝에 편집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네. 제가 본 진실을 전하고 싶어요. 알았어. 내 판단을 믿지. 하지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마.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도시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그 반짝이는 불빛들처럼 한국의 문화도 조용히 하지만 강렬하게 빛을 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생방송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중립이라는 안전한 가면을 벗고 제가 발견한 진실을 세상에 전하려 했어요. 저를 움직인 그 진실, 만두 하나에 담긴 한 나라의 정체성과 지혜를요. 생방송 스튜디오에 불빛이 켜졌습니다. 뉴욕 본사의 카메라 앞에 선 저는 약간 긴장했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앵커 마이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뉴욕 스튜디오와 연결된 엘리자베스 콜먼 기자입니다. 최근 한국과 중국 사이에 만두를 둘러싼 논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만두 분쟁이 아닙니다. 이건 한 나라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세계에 알리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예요. 서울에서의 5일간 취재 내용을 차근차근 전했습니다. 김치 논쟁부터 시작해 다양한 문화 갈등, 그리고 한국이 선택한 독특한 대응 방식까지요. 한국은 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증명했어요. 특허를 통해 시장에서의 성공을 통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음으로써요. 이것은 21세기 문화 외교의 새로운 형태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생방송 도중 모니터를 통해 앵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평소와 다른 톤으로 리포팅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 듯 했어요. 오늘 제가 본 건 만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담긴 한 조각이었어요. 김치만두에는 한국인의 겨울나기 지혜가, 갈비만두에는 귀한 것을 나눠 먹는 공동체 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송을 마치고 스튜디오를 나오는데 편집장이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걱정했어. 하지만 내 리포트는 정말 좋았어. 마치 음식 리포트가 아니라 문화 다큐멘터리 같았어. 그날 밤 제 리포트는 SNS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만두에 관심을 보였고 특히 갈비만두와 김치만두를 직접 맛보고 싶다는 반응이 쏟아졌어요. 일주일 후 뉴욕의 한식 레스토랑들은 만두를 찾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한 레스토랑 주인은 갑자기 만두 주문이 3배로 늘었다고 말했죠.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보스턴 등 다른 도시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한국관광공사는 한국 음식을 경험하기 위한 관광 문의가 급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형 식품 회사들도 한국 스타일 만두를 출시하기 시작했고요. 2달 후 저는 한국에서 열린 세계 음식 문화 포럼에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문화 연구자 제임스 리는 흥미로운 분석을 들려주었어요. 한국은 소프트 파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K-팝, 영화, 드라마에 이어 이제 식문화까지. 그들은 항상 외치기보다 보여주는 방식을 선택했죠. 포럼 이후 저는 다시 만두랩을 찾았습니다. 김 셰프는 이제 국제적 셀러브리티가 되어 있었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 만두를 먹고 있습니다. 그들은 만두를 먹으면서 우리의 역사와 철학, 정신을 함께 맛보고 있죠. 서울을 떠나기 전날 밤, 남산타워에서 도시 전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외쳤고 한국은 보여줬어요. 만두는 작았지만 그 안엔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작은 만두 하나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한 나라의 문화와 정신을 전파하는 매개체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본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 만두를 먹으며 그 속에 담긴 한국의 이야기를 함께 삼키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방식으로 한국은 문화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었어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이처럼 만두 하나를 통해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과 그 가치를 세계에 알리게 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은 목소리 높여 외치기보다 실력으로 증명하는 방식을 선택했고 그 결과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독자적인 위치를 확보했죠.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셨을 겁니다. 우리의 문화는 단순히 과거에서 물려받은 유산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하고 세계와 소통하는 살아있는 것이니까요. 김치만두, 갈비만두처럼 우리만의 독창성을 더해 발전시킨 문화는 이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자부심을 드렸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흐름을 따르던 나라에서 흐름을 바꾸는 나라로. 한국이 없으면 세계가 멈춥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